안녕하세요. 한때는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유통 빅3로 불리며 가정과 도시 풍경을 바꿨던 홈플러스. 그런데 지금은 연속된 적자와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했던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몰락한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결국 법정 관리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3년 연속 1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신용등급은 강등됐고 어음이 부도 처리되며 금융권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130개에 이르렀던 대형마트 점포수도 이제는 100개 남짓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곧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비자와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대형마트 폐점은 곧바로 지역 일자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소비자는 유통구조 변화에 맞춰 중소상인, 온라인 플랫폼, 대체 유통 채널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폐점 매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용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상품 진열대 뒤에 대주주 책임을 묻는 피켓이 붙은 마트, 그곳이 바로 지금의 홈플러스입니다. 노조는 전국 90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채권 투자자들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뒤 불과 몇 년 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한때 유통 2위라고 불리던 홈플러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홈플러스의 시작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유통사업을 강화하겠다며 9월 4일 대구, 북구 칠성동에 홈플러스라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왜 하필 대구였을까요? 지금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지방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했던 지방은 대형 유통 매장이 들어서기에 훨씬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지방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며 출발했던 겁니다. 이 흐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위기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자 구조와 대주주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대기업 유통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기반의 대체 유통망을 강화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역시 브랜드의 겉모습보다 지배구조와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홈플러스 사실은 삼성의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를 아직도 삼성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시작은 삼성에서 했지만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사건이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처음 삼성은 수도권보다 비용이 덜 들고 경쟁이 덜한 대구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삼성 상해가 대구에서 시작했던 역사도 있었죠. 이미 서울은 1993년부터 이마트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소비는 급격히 줄었고 유통업과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삼성은 유통부문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고 1998년 5월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삼성 테스코라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됩니다. 겉으로는 삼성의 이름을 달고 있었고 소비자들도 여전히 삼성 홈플러스라 불렀지만 실제 지분은 점점 테스코 쪽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은 거의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름이나 로고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실제 지분 구조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지분 변동과 외국 자본 유입 상황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고 소비자라면 특정 기업이 가진 국내 브랜드 이미지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테스코가 본격적으로 홈플러스를 장악하자 한국 유통업 판도는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삼성의 이름을 달고 있던 홈플러스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 됐습니다. 테스코는 자본과 노하우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삼았고 소비자들도 그 변화 속에서 전혀 새로운 유통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테스코는 지분을 80% 이상 확보하면서 사실상 외국계 기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진 테스코는 한국 시장에 자신감을 가졌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전국 주요 도시에 홈플러스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2001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불과 1년 뒤인 2002년에는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무렵 테스코는 지분을 약 89%까지 늘려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실험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 홈플러스닷컴을 런칭하며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2004년에는 소형 슈퍼마켓 형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내놓으며 생활 밀착형 유통망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업이 급성장할 때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 혜택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예비 창업자나 투자자는 외국계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지분을 확대할 때 단기 성장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배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역시 대형 유통망 확장이 가져올 득과 실을 미리 따져봐야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유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홈플러스는 승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의 까르푸, 미국의 월마트까지 들어와 대형마트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외국계 기업 대부분이 한국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공격적으로 M&A에 나섰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유통체인인 아람마트를 인수하며 세력을 넓혔고 이후 시장 재편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현지화 실패로 결국 이마트에 매각됐고 프랑스의 까르푸 역시 부진 끝에 이랜드그룹에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랜드는 준비 부족과 노하우 부재로 차별화에 실패하며 홈에버라는 이름으로 운영했지만 금세 흔들렸습니다. 결국 2008년 홈에버는 홈플러스에 인수됩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12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방대한 슈퍼 체인망까지 확보하며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현지화에 실패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둘째, 소비자는 가격이나 규모만 보지 말고 기업이 어떤 준비와 차별화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인수합병이 단순히 규모 키우기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때 홈플러스는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마트가 1위, 홈플러스가 2위였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홈플러스를 위협할 경쟁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롯데마트가 3위로 따라붙었지만 빅3 구도가 고착되면서 시장은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출혈 경쟁이 멈추자 홈플러스는 하던 것만 해도 돈이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당시 홈플러스의 매출은 테스코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습니다. 테스코는 한국 시장이 돈이 된다고 판단했고 투자도 더욱 공격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결국 2011년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모든 지분을 인수하며 홈플러스는 테스코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법인명도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 주식회사로 바뀌었죠. 이 시기 홈플러스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외국 유통자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불렸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공격적 확장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소비자는 대형마트의 브랜드 경쟁 구도를 이해해야만 가격 서비스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당국은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생길 파급 효과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잘 나가던 홈플러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외국 자본 성공 사례로 불리던 홈플러스는 왜 갑자기 흔들리게 된 걸까요? 대형마트 규제, 이커머스의 부상, 그리고 내부의 실체까지 겹치면서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013년 테스코 체제에서 17년간 홈플러스를 이끌었던 이승한 회장이 사퇴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경영진은 2011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와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홈플러스는 본사인 테스코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에는 경품 이벤트를 빌미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건이 터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 본사 테스코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분식 회계 사건으로 경영진이 교체되고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결국 테스코는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과잉 진출했던 사업을 정리하며 현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홈플러스 역시 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기업은 본사의 위기와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겉모습이 아닌 누가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나 창업자는 기업이 규제,
변화와 시장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한국 유통업계를 뒤흔든 역사적인 매각. 바로 홈플러스였습니다. 국내 2위 유통기업이자 점포수 140개, 직원만 2만 명에 달하는 대형 유통사를 누가 인수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만약 롯데가 인수했다면 신세계 이마트를 꺾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었고, 신세계가 인수했다면 압도적 격차의 1위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 문제 때문에 양측 모두 인수전에서 빠져야 했습니다. 결국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통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대기업이 나서거나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 그리고 선택지는 후자로 기울었습니다. 2015년 초 테스코는 결국 홈플러스 매각을 공식 발표했고, 인수자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로 결정됐습니다. 무려 7조 2천억 원. 당시 한국 역사상 최고 금액의 인수합병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대형 유통사 같은 공공성이 큰 기업이 사모펀드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는 가격과 서비스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 구조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인수 자금 규모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회수 전략까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7조 원이 넘는 홈플러스 인수,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빚으로 세운 모래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다 하면 뭔가 대단한 자본력이 동원된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돈을 최소화하고 빚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홈플러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지금의 KB캐피탈이 된 한미캐피탈을 인수에 단 1년 만에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코웨이 역시 MBK가 30% 지분을 인수한 뒤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려 재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도 인수 후 가치 상승을 이끌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팔아치웠습니다. 즉 MBK의 홈플러스 인수 목적도 단순했습니다. 가치 올려서 비싸게 다시 판다. 그 과정에서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인수 구조만 봐도 이건 뚜렷합니다. 7조 2천억 원 규모의 딜 중 MBK가 자기 자본으로 투입한 건 2조 4천억 원. 나머지 4조 8천억 원은 국내 금융권에서 빌려 충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많이 내서 회사를 산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사모펀드 인수 기업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이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와 직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단순히 인수 규모에 현혹되지 말고 자금 조달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빚은 얼마나 썼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홈플러스 매장을 팔고도 계속 쓰는 방법, 사모펀드가 즐겨 쓰는 전략이 바로 세일 앨리스백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하죠? 매장을 팔아버리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팔고 난 뒤 다시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홈플러스 역시 MBK에 인수된 이후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기본 전략은 단순합니다. 빚을 많이 내서 회사를 사고 회사가 가진 자산을 팔아 빚을 갚으면서 가치를 올린 뒤 더 비싸게 되파는 겁니다. 장점은 적은 자본으로 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리스크가 높다는 겁니다. 대신 성공하면 수익도 매우 큽니다. MBK는 인수 직후 홈플러스의 세일 앨리스백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즉 홈플러스가 보유한 매장을 팔고 다시 임차에 사용하는 구조였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며 매각되는 점포가 늘어났고 2020년대 들어서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125개 대형마트 중 무려 68개가 임대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매각 대금을 통해 단기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나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점포 운영이 유지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출 부진이 겹치면 임대료 부담이 커져 다시 경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장을 팔아 현금을 확보했지만 정작 홈플러스는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장사가 잘 된다면 세일 앨리스백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현금을 재투자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홈플러스가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2018년 홈플러스는 일반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한 홈플러스 스페셜을 내놓으며 반전을 꾀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당시 유통업의 화두는 온라인 식품 배송이었지만 소비자들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은 들어봤어도 홈플러스 온라인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MBK는 다양한 산업 경험은 있었지만 유통업은 처음이었고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죠. 게다가 쿠팡,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들과 경쟁하려면 역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했지만 사모펀드 체제에서 그런 투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현금을 확보했을 때 그 돈을 반드시 성장 투자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소비자는 브랜드가 온라인이나 신유통 트렌드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새로운 시도가 단순한 전환인지 아니면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만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라면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감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MBK의 목표는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재매각이었죠.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변화하지 못한 채 매장은 과거의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세련되고 광고도 활발한 이마트나 다른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럴수록 MBK는 오프라인 자산 매각에 집중했고 투자는 더 줄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서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매각과 제한된 투자로 과거 대비 경쟁력이 약화됐다. 매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전망은 적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설비가 노후화되고 마케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본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였고 외부적으로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투자를 멈춘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둘째, 소비자는 브랜드의 광고나 매장 환경이 단순한 거치장이 아니라 투자의 결과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 당국과 투자자는 사모펀드식 경영이 장기적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부동산을 팔아 증시에 상장하려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증권화해 홈플러스 리츠를 만들고 상장까지 추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는 곧 기관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수익성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었죠. 리츠 상장이 무산되자 MBK는 자산 매각을 더욱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장은 그대로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각된 점포를 다시 임대했으면서 임대료 부담은 해마다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코로나였습니다. 다른 대형 유통사들은 이미 온라인 채널을 강화해 어느 정도 대응했지만 홈플러스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고 뒤늦게 뛰어들 이유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는 시장 변화에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자산 매각과 리츠 상장은 단기적 현금 유입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수익성 보장이 없다면 시장은 외면합니다. 둘째, 위기 상황일수록 온라인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화려한 부동산 전략보다는 실제 서비스,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0년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던 홈플러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불빛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홈플러스는 끝없는 적자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손실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2021년 홈플러스는 영업손실 1,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손실 규모가 더 커져 무려 2,60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매출 감소에다 과거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임대료와 금융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단기순 손실이 무려 5,7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매출은 정체 혹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대형마트 시장 자체가 성장을 멈췄고 홈플러스는 더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자산 매각 같은 일시적 재무 개선은 장기적 경쟁력 부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둘째, 기업은 시장 변화 특히 온라인 전환에 뒤처지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 압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셋째, 소비자와 직원 모두가 체감하는 위기는 결국 현실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장을 팔고 빌려 쓰던 홈플러스, 결국은 매장 자체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고용 불안이 본격화되자 직원들은 노조를 통해 매장 매각과 폐점 중단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대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매장이 매각 후 임차 구조로 넘어갔고 일부는 아예 폐점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파국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2024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연속된 적자로 현금 흐름이 막혔고 단기 차입금 상환 압박이 커지자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마지막 카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전국에 약 300개의 점포를 가진 슈퍼마켓 체인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매각 대금을 기대했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해 예비 입찰을 진행했고 농협 쿠팡 알리바바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유통업 전반이 성장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익스프레스 매각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부동산이나 자회사 매각 같은 일회성 현금 확보는 위기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업의 위기는 노조나 소비자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와 정책당국은 자산 매각 의존형 구조가 장기적으로 어떤 파국을 부르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형마트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한때 전국 2위를 자랑하던 홈플러스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결국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이 접수되자마자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법정관리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발표 직후 신용등급은 최하 수준으로 강등됐습니다. 여파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휴하던 호텔신라 면세점이나 에버랜드 같은 제휴처들은 사용을 중단했고 납품업체들 역시 제품 공급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홈플러스가 지급보증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거래는 재개되긴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3월 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부동산 자산만 4조 7천억 원에 달해 금융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기업이다라며 회생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재무제표상의 자산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쓸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둘째, 기업 위기는 상품권 사용처 중단이나 납품업체 이탈처럼 소비자와 협력업체가 체감하는 순간 현실화됩니다. 셋째, 투자자나 정책당국은 단순한 자산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시장 신뢰도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법정관리 신청, 정말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청산을 앞둔 마지막 계산이었을까요? 홈플러스는 자본 잠식에 빠진 부도기업이 아니라 단순히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통제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스 부채와 임대료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회생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일부에선 사모펀드가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지를 고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수조 원에 달하는 리스 부채와 임대료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은 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채권자와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법정 관리가 사모펀드 MBK에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일부러 택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누군가 인수하지 않으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청산이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로 곧 홈플러스라는 기업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3일 회계법인 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청산할 때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원 더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기업 회생 절차는 단순히 살리기가 아니라 때로는 채무를 털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와 소비자는 법정관리 소식을 접했을 때 이 기업이 진짜 회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정책당국 역시 회생제도가 기업 살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칫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감시해야 합니다. 회생보다 청산이 낫다. 결국 홈플러스는 대폭 할인 매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사모펀드 MBK는 회생 절차에서 통매각을 추진하며 자기 지분 가치 2조 5천억 원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헐값에라도 팔겠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건 곧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홈플러스는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추가로 실시했고 무급휴가 희망자 모집도 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 점포 폐점 계획까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수 희망자는 여전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폐점 없는 회생안을 요구하며 12시간 철야 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법정관리는 단순히 기업 구조를 살리는 절차가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점포 폐점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다니던 매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셋째, 투자자와 정책당국은 법정관리가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매장을 지키는 게 곧 회사를 지키는 길이다 노조의 최후 주장입니다. 안수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곳곳에 매장에 있는데 이 매장을 포기한다는 건 회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노조의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노조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모펀드 MBK가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노조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이 시작되면 회사 자체가 사라지니 교섭할 대상, 항의할 대상조차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생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가 더 크다면 회생은 명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산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회생을 강제로 인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업 회생과 청산은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가 사라지기 전에 구조적 문제를 더 일찍 드러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책당국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이후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청산이냐 회생이냐? 이제 키를 쥔 건 바로 메리츠 금융입니다. 청산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투자금 회수 방법이기에 선순위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6천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요 투자자와 대출을 내준 금융사들이 줄줄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약 2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실직은 물론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연쇄 폐업도 불가피합니다. 지역 상권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곧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새 정부가 막 들어선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사회적 파장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메리츠가 청산을 원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에 나서는 순간 모든 비난의 화살이 메리츠에게 꽂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업의 청산 여부는 단순한 투자금 회수 논리를 넘어 사회 정치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뿐 아니라 내 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까지 따져야 합니다. 셋째, 정책당국은 이런 대규모 청산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충격을 완화할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홈플러스, 이제 그 운명은 더 이상 스스로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청산이든 새로운 구조조정 전문 투자자가 재건에 나서든 아니면 법원 주도로 채권 단위 출자 전환을 하든 결국 홈플러스의 미래는 외부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MBK 입장에서 보면 홈플러스를 계속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 자체로 특별한 매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노사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고 팔아넘기거나 청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사모펀드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수익 극대화가 목표이기에
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이끌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은 단기 수익 논리보다 경영자의 철학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둘째, 소비자와 투자자는 누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당국은 사모펀드식 경영이 사회적 파급을 남길 때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홈플러스가 MBK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시한부였다. 오너십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홈플러스 몰락의 본질을 찌르는 지적이었습니다. 기업은 경영자의 철학만큼 성장합니다. 수익만을 좇는 구조에서는 언제든 청산과 매각이 반복됩니다. 홈플러스의 사례는 누가 기업을 이끄는가가 곧 기업의 미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홈플러스 몰락을 단순한 유통업 위기라고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경영자의 철학 부재와 단기 수익 중심 경영이 어떤 파국을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알아야 다음 기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